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의 거리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9세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한 것이죠. 이 한 발의 총성은 곧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복잡한 동맹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중 협상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 있었죠. 각국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독일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강국이었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독일의 팽창을 경계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의 암살 사건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럽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굴욕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오스트리아군의 포탄이 베오그라드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방어해야 한다는 명예를 느꼈고 군대 동원을 명령합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두 전선에서의 전쟁을 대비한 슐리펜 계획을 가동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먼저 중립국 벨기에를 통해 빠르게 진격해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파괴한 뒤 동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00명의 남성들이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위해 행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중립을 유지했고, 미국도 유럽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처음에는 참전 여부를 망설였지만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베를린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것이 무시되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의 벨기에 침공은 요새 도시 리에주에서 벨기에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저항은 독일의 진격을 며칠간 지연시켰고, 그 사이 연합군은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을 벌 수 있었죠. 독일군은 벨기에 민간인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학살을 자행했는데, 이러한 잔악 행위는 연합국의 선전에 의해 더욱 부풀려져 중립국들의 여론을 독일에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의 포위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프랑스는 독일 영토에 대한 공세인 제17계열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 원정군은 벨기에의 몽스에서 독일군과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군은 프랑스군과 함께 후퇴를 시작했고, 연합군은 파리에서 40마일 떨어진 마른강까지 물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연합군은 필사적인 반격을 가했고, 마침내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른 전투에서 양측 모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후 양측은 북쪽에서 서로를 앞지르려는 바다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고, 이는 이프루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버텨내며 독일군의 돌파를 막았지만 양측 모두 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양측은 치명적인 기관총 사격과 포탄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전체 350마일의 전선을 따라 땅을 파고 참호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호전이 시작된 것이죠. 참호전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빠른 기동전 대신 고착된 진지전이 펼쳐졌고, 공격하는 쪽은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기관총과 철조망, 그리고 대규모 포병의 등장은 방어하는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죠. 바다에서는 영국 전함들이 헬리골란트 만 해전에서 독일 순양함 3척을 침몰시키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9척의 현대식 전함이 독일의 14척을 압도했죠. 영국은 이 우위를 이용해 독일의 해상 봉쇄를 가하기 시작했고, 식량을 포함한 밀수품이 바다를 통해 독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목표는 독일 경제를 압박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후 영국 순양함 HMS 패스파인더가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어뢰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9,000마일의 항해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파도 아래에서 탐지되지 않은 채 공격할 수 있었죠. 이들은 영국의 해상 지배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장이 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동프오이센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의 폰 힌덴부르크 장군과 그의 참모 총장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러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독일군은 9만 명의 포로를 잡았고 러시아군 전체를 전멸시켰죠. 러시아군이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이 패배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마수리아 호수에서 독일이 두 번째 대승을 거두면서 러시아군은 퇴각했습니다. 단 6주 만에 러시아군은 거의 3분의 1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세르비아 침공은 세르 전투에서 굴욕적인 역전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공세 역시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푸셰미실의 요새 도시는 차단되고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됐죠. 독일군은 바르샤바를 향한 양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폴란드 도시 우치 주변에서 몇 주 동안 잔인한 겨울 전투가 이어졌지만 확실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터키 오스만 제국은 중앙 강대국에 합류하여 오랜 적인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터키 전함은 오데사와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항구를 폭격했고 코카서스에서는 러시아군이 터키 국경을 넘어 진격했습니다. 유럽을 넘어 전쟁은 세계의 바다와 멀리 떨어진 유럽 식민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령 동아프리카로 건너가 타베타를 점령했고 연합군은 독일 식민지인 토고랜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카메룬을 침공한 영국군은 가루아와 은사나콩에서 패배했고 독일 남서아프리카를 공격하는 3,000명의 병력이 샌드폰테인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한 달 후 탄가에 대한 영국의 상륙작전은 혼란으로 끝났고 폰 레토우 포어베크 그 대령이 이끄는 헐식은 독일군에게 패배했죠. 본국에서 단절된 레토우 포어베크는 계속해서 연합군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벌여 엄청난 수의 연합군 병력을 묶어두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국과의 조약을 존중하며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칭다오의 독일 해군 기지를 점령했고 사모아와 뉴기니의 독일 식민지가 뉴질랜드와 호주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칠레 연안의 태평양에서는 독일 큐페 제독의 강력한 동아시아 함대가 코로넬 전투에서 영국 순양함 두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두 함선은 모든 승무원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5주 후 큐페는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 해군 특무부대를 만났습니다. 독일 순양함 5척 중 4척이 침몰했고 홈슈페는 그의 기함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군이 오스만 항구 바스라를 장악하여 영국 함대의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페르시아 서부에 대한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그해 겨울 오스트리아군은 마침내 베오그라드를 점령했지만 세르비아군은 다시 반격을 가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세르비아에서의 전투는 이미 양쪽에서 약 20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북해에서는 독일 전함들이 영국 해안마을에 대한 뺑소니 습격을 시작하여 하틀풀, 휘트비, 스카버러를 포격하고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군은 독일 전선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샹파뉴 전투는 9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카서스에서는 한겨울에 산을 넘는 오스만의 공격이 사리카미시에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터키군 사상자는 총 6만 명이었고 많은 수가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일부 지역에서 짧은 휴전으로 기억됩니다. 적대하던 구인들이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에서 축구 경기를 벌이기도 했죠. 1915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미 약 10,000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발칸 반도에 시작된 전쟁은 세계 대부분을 뒤덮었습니다. 중앙 강대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의 전략적 폭격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국을 폭격하기 위해 2대의 거대한 비행선 제펠린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킨스린과 그레이트 야머스의 항구를 공격하여 가옥을 파괴하고 민간인 4명을 죽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도거 뱅크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독일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켰지만 나머지 독일 함대는 탈출했죠. 바다의 지배권을 가진 영국은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식량을 포함한 중요한 보급품이 바다를 통해 독일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독일은 이제 자체 봉쇄로 보복했습니다. 독일은 영국 제도 주변 해역을 전쟁 지역으로 선포하고 유보트가 경고 없이 연합군 상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수입 식품에 의존했기 때문에 독일은 영국을 굶겨 항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 육군 원수 폰 힌덴부르크가 동계 공세를 개시했고 제2차 마수리아 호수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또 한 번 대패를 안겼습니다. 러시아군은 최대 20만 명을 잃었고 그중 절반은 추운 겨울 조건 속에서 항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상대로는 더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프셰미실 시는 4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어 러시아군은 10만 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총 손실은 이제 200만에 달했죠.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하기 위해 다르다넬스에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면 터키가 빨리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해협에 있는 터키 해안 요새를 폭격했지만 세 척의 전함이 지뢰에 의해 침몰하고 세 척이 더 손상됐습니다. 공격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은 내부 샤페를 공격했지만 곧 독일군의 철조망과 기관총에 의해 진격이 중단됐습니다. 영국군과 인도군 부대는 1만 100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공격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6주 후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가스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치명적인 염소가스 구름이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고 병사들은 참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점을 활용할 준비가 된 예비군이 충분하지 않았죠. 화학무기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병사들에게 조잡한 방독면이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연합군은 호주와 뉴질랜드 육군 군단인 ANGAC를 포함하여 갈리폴리의 지상군을 상륙시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연합군 전함이 콘스탄티노플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해안 요새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격렬한 터키의 저항에 부딪혔고 해안 가까이에 갇히게 됐습니다. 상륙 전날 오스만 제국은 국경 내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 민족을 체계적으로 추방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소수 민족이었고 터키는 그들이 러시아의 적을 지원한다고 의심했죠. 수십만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시리아 사막으로 이송되어 죽게 내버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이 사망했습니다. 연합국은 이 사건을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로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터키 정부는 사망자 수와 이러한 사건이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갈리시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동공세가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프셰미시를 탈환했으며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본격적인 진격의 시작이었죠. 바다에서는 뉴욕에서 리버풀로 항해하는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가 경고 없이 아일랜드 해안에서 독일 유보트에 의해 어뢰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인 128명을 포함해 11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중은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 전기선이 영국군의 군수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공정한 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에 연합군은 독일군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2차 아르투아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비미 능선에서 주요 공격을 했고 영국군은 오베르 능선과 페스티베르에서 지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1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불과 몇천 야드를 전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서부 전선 위에서 포커 아인데커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공중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준 새로운 전투기였죠. 인터럽터 기어로 알려진 새로운 발명품 덕분에 프로펠러를 통해 전방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을 장착한 최초의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연합군의 항공기 손실은 포커 재앙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비용으로 영토 획득을 약속하자 이탈리아는 동맹국에 합류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전쟁을 선포했고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과 독일에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이손초 강을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진지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격퇴됐습니다. 한편 연합군은 동부 전선에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폴란드를 버리고 전면 후퇴를 시작했죠. 8월 5일 독일군이 바르샤바에 입성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육군 총사령관인 니콜라이 대공을 해임하고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된 차르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갈리폴리에서는 연합군이 수불라만에 증원군을 배치했지만 그들도 ANZAC의 일련의 새로운 공격도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양측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군대는 적뿐만 아니라 더위, 파리, 질병으로 고통받았죠. 대서양에서는 독일 유보트가 SS 아라비아 전기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고에 대응하여 독일은 여객선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전쟁 중 가장 큰 공세를 펼쳤고, 이는 전선을 부수고 포위당한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아르투아의 3번째 전투와 샹파뉴의 2번째 전투에서 프랑스가 공격했고, 독가스의 도움으로 영국군은 루스를 공격했습니다. 초기 이득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곧 수렁에 빠졌고 사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동맹국은 그리스의 살로니카에 상륙하여 중앙 강대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선을 열고 세르비아에 원조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은 너무 늦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중앙 강대국에 합류했고 그들의 공동 공세는 2개월 만에 세르비아를 압도했습니다. 그해 겨울 세르비아군의 잔당은 알바니아 산맥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끔찍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세르비아군의 3분의 1이 사망했는데 이는 어떤 국가보다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군이 이손초에 3차 및 4차 전투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고지대에 파고들어 철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크테시폰 전투에서 바그다드에 대한 영국군의 진격이 터키군에 의해 막혔습니다. 영국군은 포위된 쿠트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연합군은 갈리폴리 캠페인을 포기했습니다. 8만 3천 명의 병력이 터키군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대피했습니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전쟁에서 가장 잘 실행된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양측 모두 4분의 1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915년은 연합군에게 나쁜 해였습니다. 눈에 띄는 이득은 없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그러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모든 진영은 1916년에 이전의 실패로부터 개발된 새로운 전술로 더 큰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진영은 여전히 결정적인 전장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짧고 영광스러운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16년까지 새로운 종류의 산업화된 전쟁으로 사망자 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백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해상 봉쇄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노동력에 투입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남성이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1년 반 동안 맹위를 떨쳤고 연합군은 중앙 강대국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최근 불가리아가 중앙 강대국에 합류했죠. 바다에서 영국은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여 식품 및 기타 중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에 대한 유보트 봉쇄로 보복했지만 이미 십자포화에 휘말린 중립국 미국을 도발하지 않으려면 공격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군, 영국군, 벨기에군이 독일군 반대편에 파고들어 양쪽 모두 참호전의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오랜 후퇴를 끝내고 전선을 안정시켰지만 그들의 군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탈리아군은 강력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방어선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발칸 전선에 있는 동안 중앙 강대국은 세르비아를 압도했고 세르비아군은 알바니아 산맥을 통해 쓰라린 퇴각을 강요당했죠. 이제 1월 5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몬테네그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모이코바크 전투에서 지연됐지만 3주 후 몬테네그로는 항복해야 했습니다. 코카서스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스만 투르크군에 대한 기습 겨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6주 후 러시아군이 에르주름시를 점령했고 4월에는 흑해 항구인 트레비존드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두 척의 모터보트를 아프리카의 탕가니카 호수로 수송했습니다. 그들은 해상과 육로로 1만 마일을 여행한 후 마침내 도착했고 영국군이 지역 독일군으로부터 전략적 호수의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도왔습니다. 같은 달 독일 카메르에서는 독일군이 18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마침내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카메르 캠페인의 끝을 표시했죠.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은 프랑스의 요새 도시인 베르댕에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장군 에리 폰 팔케나이는 프랑스가 이 상징적인 도시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지켜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자신의 말로 프랑스를 하얗게 수비하는 것이었죠. 소모 전술이었습니다. 베르댕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전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보병 사단이 전열에 투입될 수 있는 속도만큼 빠르게 파괴되는 기계였던 것이죠. 영국에서는 이미 100만 명의 남성이 군 복무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영국은 징병제를 도입한 마지막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해 봄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은 마지막으로 철모를 지급받았습니다. 참호전의 특성상 높은 비율의 머리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독일 슈타렐름, 프랑스 아드리안 헬멧, 영국 마크 1 강철 헬멧은 포탄 파편과 파편으로부터 제한된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중립국인 포르투갈은 영국과 협력해왔으며 영국은 아프리카 식민지인 포르투갈령 앙골라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월 9일, 독일은 포르투갈에 선전포고를 하여 보복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는 베르댕에서 프랑스군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나로크 호수 근처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10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공격은 베르댕에서의 전투에서 독일군을 우회시키는데 실패했죠. 더블린에서는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영국 통치에 대항하여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부활절 봉기로 알려진 이 반란은 6일간의 시가전 끝에 진압됐습니다. 중동에서는 5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쿠트의 영국군이 항복했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9,000명의 영국군과 인도군을 포로로 이끌었습니다. 약 절반은 나중에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죠.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아랍의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전쟁 후 아랍 지도자들에게 독립 아랍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후 중동을 영국과 프랑스의 통제구역으로 분할할 계획인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비밀리에 서명했습니다. 이 거래를 알지 못한 채 메카의 보안관인 후세인 빈 알리는 아랍인들을 이끌고 터키의 오스만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메카 전투에서 그의 군대는 성스러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아시아고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방어선이 무너졌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이탈리아 북부를 돌파할 태세를 갖췄죠. 그달 북해에서 독일 공해 함대는 유틀란트 해전에서 영국 대함대와 충돌했습니다. 전쟁의 유일한 주요 해전에서 영국은 더 큰 손실을 입었지만 독일 함대가 철수하고 나머지 전쟁 동안 기지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1916년 여름, 연합군은 동부와 서부에서 중앙 강대국에 대한 대규모 동시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베르댕의 프랑스와 아시아고의 이탈리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알렉세이 브루실로프 장군은 조심스럽게 기습 요소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적진을 뚫고 어떤 곳에서는 60마일을 전진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눈부신 러시아 공격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앙 강대국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 군대를 재배치해야 했던 것이죠. 해상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영국 순양함 HMS 햄프셔가 기뢰에 부딪혀 오크니에서 침몰했습니다. 650명의 사망자 중에는 영국의 상징적인 전쟁 국무장관 키치너 경이 있었습니다. 3일 후 아드리아해에서 이탈리아 군함 프린치페 움베르토가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19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중 가장 치명적인 침몰이었죠. 서부 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주요 여름 공세인 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돌파구에 대한 희망은 높았지만 첫날은 재앙이었습니다.
긴 연합군의 포격은 독일 방어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영국 보병의 파도는 무인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기관총 사격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영국군은 5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중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그러나 더 많은 공격이 명령됐고 전투는 앞으로 5개월 동안 격려질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에 고무된 루마니아는 연합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트란실바니아로의 성공적인 진격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빠르게 독일,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살로니카의 연합군은 모나스티르에 대한 자체 공세를 시작하여 루마니아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세르비아군이 선두에 있으면 약간의 이득이 있었지만 불가리아의 끈질긴 저항으로 돌파구가 막혔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폰 팔케바인 장군은 마침내 베르댕에서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지휘관인 니벨 장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요. 그러나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30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독일군은 거의 그만큼을 잃었습니다. 베르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베르댕에서의 패배로 팔케나이는 해고됐고 독일의 동부전선 영웅 폰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가 서부전선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한편 솜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플레르 마을 근처에서 영국군은 교착 상태의 참호를 뚫을 수 있기를 바라는 새로운 무기인 탱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작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차는 수가 너무 적고 기계적 고장에 너무 취약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브루실로프 공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상자 추산은 크게 다르지만 양측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오스트리아, 헝가리군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이탈리아군이 이손초 강을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진지에 대한 반복적이고 값비싼 공격을 감행하면서 가을 내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솜 전투는 가을비와 진흙 속에서 끝났습니다. 연합군은 6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0마일을 전진했습니다. 독일 손실은 약 45명이었죠. 연합군은 이것이 승리 전략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라면 독일이 먼저 사람을 고갈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중앙 강대국에 의해 압도당하면서 재앙이 루마니아를 뒤덮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25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나머지 군대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1848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카를이 계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허버트 에스키스 총리가 해임됐고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계승했습니다. 대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는 니벨 장군이 프랑스 총사령관으로 조프르 장군을 교체했습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평화 정착을 중지하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죠.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은 소모전이 됐습니다. 양측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적을 분쇄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이 전략은 유럽의 강대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연합국과의 긴 소모전에서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도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보트가 영국의 해상 식량 수입을 차단하고 6개월 이내에 항복하도록 영국을 굶주리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준 사격 전술은 중립적인 미국 함선이 필연적으로 십자포화에 휘말려 미국이 연합국 편에서 전쟁에 가담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캠페인 시작 이틀 만에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영국으로 밀을 운반하는 미국 증기선 SS 하우사토닉이 유보트에 침몰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국인은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어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독일이 전쟁에 빠지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치머만 전보는 윈슨 미국 대통령에게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막대한 사상자와 빵 부족이 폭동과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르가 퇴위했고
임시정부가 책임을 지고 전쟁을 계속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집단 탈영을 시작했죠. 1년의 독일 도발 끝에 미국은 마침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합국 대의에 막대한 자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원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전쟁이라는 독일의 도박은 여전히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4월은 유보트가 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달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7척의 연합군 선박 88만 6천 톤을 침몰시켰던 것이죠. 유보트가 곧 패배하지 않으면 영국은 기아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은 다가오는 프랑스의 주요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스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격전 끝에 캐나다군이 비미 능선의 고지대를 점령했습니다. 제한적인 연합군의 승리였지만 연합군 사상자는 15만 명, 독일군은 13만 명이었습니다. 참호 위의 첫 번째 공중전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과 기한에 도달했습니다. 정찰기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병 사격을 지시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찰기 또는 전투기는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격추시키려고 했죠. 항공기의 새로운 모델은 몇 달마다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 독일 항공기의 우세는 피해 4월로 알려진 연합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비미 능선이 함락된 지 3일 후 프랑스 장군 로베르 니벨이 주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지만 초기 성공 이후 진격이 정체됐고 양쪽 모두 사상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무의미한 손실로 인해 프랑스 군대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전체 유닛이 반란을 일으켜 공격을 거부했죠. 니벨 장군은 프랑스 총사령관에서 해임됐고 더 이상 자살 공격을 약속하지 않는 베르댕의 영웅인 페탱 장군으로 대체됐습니다. 그해 여름 독일 전선 아래의 영국 터널인 메신느 능선에서 적진 아래에 있는 19개의 거대한 지뢰를 폭파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인공 폭발이었고 훌륭하지만 매우 지역적인 영국의 승리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중립을 선호했던 콘스탄틴 왕이 강제로 퇴위했고 그리스가 연합국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임시정부는 새로운 공격을 명령했지만 7월 공세는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사기와 규율은 무너졌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 강국의 반격은 거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연합군은 상선을 호송대로 묶기 시작하여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손실을 꾸준히 감소시켰습니다. 유보트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서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독일 의회인 독일 국회는 이해와 화해의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고 현재 독일은 군사 독재 국가로 사실상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영국군은 1917년의 주요 공세인 제3차 이프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파스샹달로 기억될 것이었죠. 무거운 포격, 비, 부서진 관계 수로는 전장을 진흙 바다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파구에 대한 모든 희망은 곧 사라졌습니다. 공격은 3개월 후 중단됐으며 그 시점에서 영국군은 24명의 사상자를 냈고 독일군은 2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의 제11차 이손초 전투에서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서로를 때려 탈진시켰습니다. 이탈리아군 사상자는 15만 명,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사상자는 10만 명이었죠. 그 해인 1117년 연합군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브라질, 라이베리아, 중국, 시암 모두 독일의 유보트 공격의 결과로 독일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연합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유럽, 중동 및 아시아의 동맹국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기여할 것이었습니다. 그해 중동에서 영국군은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고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위해 진군함으로써 1916년 쿠트에서의 치욕을 씻었습니다. 이집트에 주둔한 영국군은 시나이 사막을 가로질러 진격했지만 1차 및 2차 가자 전투에서 오스만군에 의해 후퇴했습니다. 7월 아랍반군은 오스만 제국의 전략적 항구인 아카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더 잘 알려진 영국 군사고문 T.E. 로렌스 대위와 동행했죠. 그해 가을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목표는 연합국에 대한 유대인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이 선언은 아랍 지도자들에 대한 기존 서약과 모순됐습니다.
10월, 영국은 마침내 가자 지구에서 승리하여 팔레스타인 진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6주 후 앨런비 장군은 영국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400년간의 오스만 제국 통치를 종식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독일은 군대를 동부에서 이탈리아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카포레토 전투에서 그들은 70마일을 전진하고 25만 명을 포로로 삼아 이탈리아 군대를 격파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절실히 필요한 영국과 프랑스 사단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두 번째 혁명으로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 개입을 끝내기로 결심했죠. 프랑스에서는 조르주 클레망소가 총리가 됐습니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총력전과 총체적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17년 말 연합국에게 최종 승리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전투를 중단했고 프랑스 군대는 반란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은 거의 무너졌고 미국 증원군은 아직 멀었습니다. 당분간 영국군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연합군이었죠. 그래서 영국군의 캉브레 공격은 역대 최초의 대규모 전차 공격이었습니다. 첫날 거의 400대의 전차가 독일군 방어선을 뚫고 몇 마일 진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고장나거나 격파됐고 독일군은 지원군을 서둘러 보내 이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로 고립된 루마니아는 중앙강대국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6일 후 러시아도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연합군 동부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1917년에는 연합국의 주요 강대국인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했지만 새로운 동맹국인 미국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군사적 승리만이 연합군 자원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1918년 봄을 위한 마지막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3년 반의 전쟁 끝에 연합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혁명으로 흔들렸고 새로운 볼셰비키 정부는 중앙 강대국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군이 참호전의 대학살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서부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풀려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오랜 해상 봉쇄는 국내의 부족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고 한편 미국의 전쟁 참전은 연합군 대의에 새로운 인력과 막대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빠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불가피한 패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윌슨 미국 대통령이 14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조약의 종식, 군대 규모 축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국민의 자결, 미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조직 등 전후 세계에 대한 그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은 그의 생각을 희망사항으로 일축했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볼셰비키 러시아는 중앙 강대국과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대가로 막대한 영토를 포기했죠. 이제 50만 명의 독일군이 동부 전선에서 서부 전선으로 재배치될 수 있었고 독일 장군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덴도르프의 충계 공세는 연합군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침투 전술을 사용하는 독일 스톰트루퍼는 곧 전면 후퇴하는 영국 제5군을 압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고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장군 페르디낭 포슈는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아미행 외곽에서 영국군과 호주군은 즉석에서 방어를 펼쳤고 마침내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독일 공세는 채널 포트를 목표로 북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독일군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돌파구를 막았습니다. 참호 위에서는 첫 번째 공중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진영은 서부 전선에서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8년 연합군은 더 많은 자원 덕분에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4월 21일,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조종사인 붉은 남작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이 아미행 근처에서 격추되어 사망했습니다. 80승을 거둔 그는 전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에이스였으며 완전한 군사적 명예와 함께 연합군에 의해 묻혔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독립폭격군이 쾰른에 대한 일광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자체의 전략적 폭격 캠페인의 시작을 의미했죠. 지상에서
루덴도르프의 공격은 프랑스군을 목표로 남쪽으로 전환했습니다. 독일군은 30마일을 진격했지만 새로운 미국 사단이 전선에 진입하는 순간 마른 강에서 저지됐습니다. 미 제1사단은 캉티니 전투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3일 후 미 제2사단이 벨로우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거의 100만 명의 미군이 있었고 매일 1만 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독일 공세의 4단계는 9마일 전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프랑스의 반격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프랑스에서 루덴도르프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고와 피아베 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로 격퇴됐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러시아 북부 무르만스크에 상륙했습니다. 소위 백인 또는 반볼셰비키 세력의 편에서 러시아 내전에서 연합군 개입의 시작이었죠.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마지막 공격은 2차 마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루덴도르프의 공세는 독일군에게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도박은 실패했던 것이죠. 연합군은 이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미행 전투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군대는 탱크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하루에 7마일을 전진했습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은 8월 8일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군은 지치고 굶주렸으며 의기소침해 수천 명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행 전투는 연합군의 100일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참호전은 끝났습니다. 독일군은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발칸 반도에서는 도브로폴에 대한 연합군의 새로운 공격이 불가리아 진지를 돌파했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불가리아 군대는 무너졌고 2주 후 불가리아는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군이 무기또 전투에서 투르크군을 무찌르고 이 5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연합군은 곧 다마스커스와 알레포를 점령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포슈 원수는 일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군대가 강화된 독일 방어선인 힌덴부르크 선에 도달하고 돌파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카이저에게 군사 상황이 절망적이며 독일이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독일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을 보냈고 우드로 윌슨은 그 대가로 독일이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황제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연합군은 비토리오 베네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와해됐고 3명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동맹국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오스만 제국은 무드로스에서 동맹국과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4일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빌라 주스티에서 연합군과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킬에서 독일 공해 함대는 영국 해군에 자살 공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대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은 독일 전역에 퍼졌고 카이저가 퇴위했으며 독일 공화국이 선포됐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독일 대표단이 콩피에뉴에서 포슈 원수의 철도 마차 안에서 연합군과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발효됐지만 싸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미국 병사 헨리 건터는 오전 10시 59분에 독일 기관총을 돌격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마지막 군인으로 여겨집니다. 3일 후 동아프리카에서 독일 장군 폰 레토우 포어베크는 참베지 강에서 그의 군대를 항복시켰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집에서 단절된 채 무패로 남아 수많은 연합군을 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릴라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가 프랑스 수도 바로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습니다. 대표단은 미래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만들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6월에 서명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독일의 군대는 규모가 제한되어 있었고 연합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이웃에게 영토를 잃었고 식민지는 승자에게 점령됐습니다. 독일은 또한 전쟁 유죄 조항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지속적인 분노의 원천이 됐죠. 유럽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습니다. 폴란드는 100년의 외국 지배 이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확대된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잔해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해체됐고 대부분 유럽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국가들이 중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미래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죠. 극동에 있는 동안 중국의 이전 독일 소유물은 일본에 넘겨져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참전 군인의 8분의 1인 950만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고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700만 명도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죠. 유럽의 거대한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들이 폐허가 됐고 농경지는 포탄 구덩이로 뒤덮였습니다. 옛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이 모두 무너졌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지만 그들의 국경은 종종 민족적,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채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전쟁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했고 계급 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술도 전쟁을 통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탱크, 항공기, 잠수함은 모두 전쟁 중에 크게 개선됐습니다. 화학 무기는 새로운 공포를 가져왔고 대량 살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독일에 부과된 가혹한 조건은 독일 국민들 사이에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전쟁 유죄 조항은 독일인들에게 모욕으로 여겨졌고 막대한 배상금은 독일 경제의 짐이 됐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앞으로 다가올 더 파괴적인 전쟁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고향을 약속했지만 이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열망과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약속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갈등의 근원이 됐습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됐지만 그것은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고 윌슨 대통령의 비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앞으로 다가올 침략을 막지 못할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데도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참호에서의 끔찍한 조건, 동료들의 죽음, 독가스 공격의 공포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포탄 충격으로 알려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참전 용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또한 문화와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전에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은 전쟁의 무의미함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로 알려진 이들은 전쟁이 남긴 정신적 공허함과 환멸을 표현했죠. 경제적으로도 전쟁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전쟁 중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압도적인 세계 강국이 아니었고 미국이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소련도 혁명을 통해 새로운 초강대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식민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병사들이 유럽 전선에서 싸웠고 그들은 돌아와서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제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전쟁은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중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했고 간호사로 복무했으며 전쟁 노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죠. 이것은 여성 해방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기술적 발전도 전쟁의 유산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전쟁 중 크게 발전했고 전쟁 후에는 민간 항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선통신도 전쟁 중 발전했고, 이것은 곧 라디오 방송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의료 기술도 전쟁 중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특히 외과 수술과 의약품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에게 현대 기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총, 포병, 독가스, 탱크는 모두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했고,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교훈은 충분히 배워지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건,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제연맹의 무력함은 모두 함께 작용하여 불과 20년 후에 더 파괴적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후세대에게 전쟁의 진정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매년 11월 11일, 전 세계는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전의 세계와 전쟁 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들은 무너졌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했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인류의 집단 의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형성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동의 갈등, 유럽의 국경, 국제관계의 구조, 심지어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쉽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운지를요.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